안녕하십니까. 지난 2장에서는 네트워크 통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OSA 7레의 모델과 다양한 프로토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네트워크 세계의 법률과 제도를 공부한 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3장 네트워크 기술 시간에는 그 법률과 제도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즉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와 공학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과 스위칭, 심화 과정부터 서비스 품질 보장, 가상화, 그리고 미래 네트워크 기술까지 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기술을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술의 로드맵입니다. 먼저 랜과 맨, 웬과 같은 네트워크 분류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네트워크의 뼈대를 이루는 다양한 토폴로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시간으로 네트워크 기술에 해당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분류 체계입니다. 본격적인 기술 탐험에 앞서 우리가 활동할 무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보통 사무실, 학교, 집처럼 한정된 공간을 위한 사내 도로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그리고 와이파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사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맨,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시내 간선 도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랜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과 구청을 연결하고 대학 캠퍼스 간의 연결을 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AN입니다.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 국가와 대륙을 잇는 국제 고속도로망, 즉 인터넷입니다. 통신 사업자가 보통 관리를 하며 우리가 비용을 내고 이 도로망을 이용합니다. 이 세 가지 스케일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각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첫 번째 버스 토폴로지. 네트워크 뼈대로서 모든 장치가 하나의 긴 중앙 케이블, 백본에 연결된 가장 단순한 구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케이블 사용량이 적고 설치가 쉽다는 장점 때문에 초기에 사용되었지만 이 백본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장애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는 마치 척추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치가 하나의 케이블로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 토폴로지, 두 번째로 스타 토폴로지입니다. 현재 랜 환경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에 허브나 스위치라는 집선 장치를 두고 모든 장치를 개별 케이블로 연결하는 별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특정 장치나 케이블의 고장이 다른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문제 지점을 찾기도 쉽고 장치를 추가하기도 쉽습니다. 단점으로는 중앙 장비가 고장나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되는 단일 장애점이 존재하며 버스용에 비해서 케이블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무실과 가정에서 이 구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링 토폴로지입니다. 모든 장치가 이웃한 두 장치와 연결되어 둥근 원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데이터가 토큰이라는 바통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 모든 장치에게 공평한 전송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링의 어느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전체 네트워크가 멈추고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링을 잠시 끊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팅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 기능, 라우팅입니다. 이는 패킷이라는 여행객에게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는 어떤 경로가 최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 즉 라우팅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홉수,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가는가 가장 단순한 기준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역폭,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지연시간, 목적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신뢰성, 부하 비용 등 다양한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거리 벡터 라우팅입니다. 라우팅 알고리즘의 첫 번째 주자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나는 내 이웃의 말만 믿는다 라는 단순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라우터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 알고 있는 모든 목적지 간의 거리 정보를 이웃 라우터에게 통째로 광고를 하고 알립니다. 이웃의 정보를 받은 라우터는 자신의 정보와 비교해서 더 좋은 경로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합니다. 마치 A로 가려면 나를 거쳐 세 칸만 더 가면 돼 라는 이웃의 말만 듣고 내 지도를 수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RIP며 구현은 간단하지만 수렴이 느리고 잘못된 정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지능적인 링크 상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철학은 모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전체 지도를 그린 후에 내가 직접 최단 경로를 찾는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각 라우터에서는 자신의 연결 상태 정보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연결 상태 정보를 LSA라고 하는데 이 LSA를 네트워크의 모든 라우터에게 홍수처럼 전파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라우터는 수집된 LSA 조각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동일한 네트워크 전체 지도를 만듭니다. 전체 맵을 만든 후에 이 지도를 바탕으로 다익스트라 같은 SPF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트리를 직접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OSPF를 들 수 있으며 OSPF의 특징은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빠른 수렴 시간, 그리고 계층적 구조 지원을 하고 로드 밸런싱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OSPF와 같은 링크 상태 프로토콜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어리어, 영역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사용합니다. 거대한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관리 구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은 백번 영역, 에어리어 제로에서 중심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라우팅 정보의 양을 줄이고 변화의 파급 효과를 해당 영역 내로 제한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쉽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자는 그 인터넷 그 자체를 움직이는 경로 벡터 라우팅 방식입니다. 이는 거리 벡터와 유사하지만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거쳐야 할 AS, 자율 시스템의 목록, 그리고 즉 전체 경로를 광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 X까지 가려면 AS1, AS2, AS3를 순서대로 거쳐가야 한다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라우팅 정보에 자신의 AS 번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경로는 받지 않음으로써 라우팅 루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핵심 프로토콜인 BGP가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터 네트워킹입니다. 인터 네트워킹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통합 네트워크처럼 동작하게 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연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인터 네트워킹의 필요성은 첫 번째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지리적 범위 확대와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하고 자원 공유 범위를 확대하며 두 번째 이기종 네트워크의 연결입니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보안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필요성은 성능 향상입니다. 부하 분산과 대체 경로 제공, 장애 복구 능력이 있습니다. 인터 네트워킹의 장비의 대표적인 것은 리피터를 들 수 있습니다. 리피터는 1계층으로 약해진 전기 신호를 원래대로 증폭하고 재생성해서 전송 거리를 늘려주는 가장 단순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브릿지, 스위치는 두 번째 계층으로 맥 주소를 학습하여서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하고 필요한 곳으로만 프레임을 전달하여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분할합니다. 라우터 3계층은 IP 주소를 보고 서로 다른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와 인터넷을 연결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 패킷을 전달합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7계층으로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이메일망과 팩스망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 자체를 번역해주는 최고 수준의 장비입니다. 두 번째 계층의 장비인 브릿지와 스위치의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맥 주소 테이블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 학습. 들어오는 프레임의 출발지 맥 주소를 보고 어느 포트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테이블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플러딩. 목적지 맥 주소가 테이블에 없으면 일단 들어온 포트를 제외한 모든 포트로 프레임을 뿌려서 목적지를 찾습니다. 세 번째 포워딩. 목적지 맥 주소가 테이블에 있으면 해당 포트로만 프레임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네 번째 필터링.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세그먼트에 있으면 프레임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지 않아 불필요한 트래픽을 막습니다. 이는 충돌 도메인 분리 효과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이 브릿지의 기능을 여러 포트에서 하드웨어 기반으로 매우 빠르게 처리하도록 발전시킨 멀티포트 브릿지입니다. 각 포트가 독립적인 충돌 도메인을 형성하므로 여러 장치가 동시에 통신해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관리 기능의 유무에 따라 언매니지드, 매니지드, 스마트 스위치 등으로 나뉘며 현대의 랜 환경의 필수 장비입니다. 다시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3계층 장비입니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최적의 경로로 포워딩하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해서 네트워크의 성능과 보안을 향상시킵니다. 라우터 내부는 CPU, 메모리는 램과 NV램, 플래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사실상의 소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QoS라고 서비스 품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위에는 음성, 영상,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면 중요한 화상회의가 일반 파일 다운로드 때문에 끊길 수 있습니다. Qo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로 이처럼 한정된 네트워크 자원 내에서 특정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중요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VIP 고객을 먼저 응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QoS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역폭, 밴드위스라고도 하죠. 얼마나 넓은 도로를 보장해 줄 것인가. 두 번째 지연 시간,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시간 서비스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터, 지연 시간의 변동성, 즉
도착 시간이 얼마나 일정한지, 이 부분은 음성과 영상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패킷 손실률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유실되는가, 이 매개만 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 SLA라고도 하죠. 서비스 수준 협약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QoS의 목표입니다. QoS를 구현하는 과정은 4단계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분류, 트래픽 분류라고도 하죠. 들어오는 트래픽이 음성인지 영상인지 중요한 업무 데이터인지를 식별합니다. 두 번째, 마킹. 분류된 트래픽에 VIP, 그리고 일반 등과 같은 우선순위 딱지를 붙입니다. IP 헤더에 DSCCP 필드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트래픽 쉐이핑. 정해진 대역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트래픽의 양을 조절하거나 초과분을 버리거나 등급을 낮춥니다. 네 번째는 트래픽 폴리싱이라고도 하고 큐잉이라고도 합니다. 계약된 대역폭을 초과 시에 제어하며 초과 트래픽 드롭 또는 마킹,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QoS 서비스 모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보장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QoS 보장이 없으며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서비스라고도 하며 인터그레이션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통신 하나하나마다 자원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품질은 확실하지만 확장성이 떨어져서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차별화 서비스인데 트래픽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QoS는 이 세 번째 모델,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킷을 내보내는 순서를 정하는 큐잉 메커니즘입니다. 큐잉 메커니즘은 첫 번째 FIFO, First in, First out을 얘기합니다.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QoS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PQ입니다. PQ는 VIP 큐를 항상 먼저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일반 고객이 영원히 서비스를 못 받을 것 같아 기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WFQ로 트래픽 종류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며 공평하게 대역폭을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이들을 조합한 CBWFQ 같은 고급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차원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서버 가상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의 장점은 첫 번째, 자원 효율성을 쓸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자원을 최적화 활용하고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빠른 네트워크 구성 변경과 동적 자원 할당, 그리고 서비스 민첩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격리성입니다. 가상 네트워크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안 강화, 그리고 장애 격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가상화의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VLAN, 버추얼 랜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두 개층의 가상하고 스위치 포트를 기반으로 분리하며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리합니다. 두 번째는 VPN입니다. VPN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3계층의 가상화로 암호화 터널을 구성해서 원격 접속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VXLAN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24비트 VNI,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트워킹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로서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다음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탄력성. 사용량에 따라서 네트워크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 테너시인데 여러 고객, 테넌트가 하나의 물리적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네트워크는 완벽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VPC, 사설 클라우드는 로드 밸런서, CDN 등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총 4가지인데 첫 번째 VPC, Virtual Private Cloud로, 두 번째는 로드 밸런서, 그리고 세 번째는 CDN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네 번째는 DNS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oT 네트워킹입니다. 화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IoT 네트워킹의 특징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규모 연결성, 수십억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유형과 확장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저전력 요구사항입니다. 배터리 기반의 디바이스, 장기간 동작이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통신 요구사항, 실시간과 비실시간, 높은 신뢰성 대 저비용, 다양한 데이터 크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IoT의 통신 기술을 보면 첫 번째 근거리 통신이 있고 두 번째 광역 통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리 통신에서는 와이파이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높은 대역폭과 높은 전력 소모, 그리고 블루투스 저전력과 단거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비가 있는데 메시 네트워크와 저전력, 그리고 NFC가 있는데 초근거리와 간편 연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 통신에는 셀룰러, 3G, 4G, 5G, 높은 대역폭과 높은 비용, 그리고 로라웬을 꼽을 수 있는데 로라웬은 장거리, 그리고 저전력, 저대역폭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B-IoT가 있는데 셀룰러 기반의 IoT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그폭스는 초저전력과 초대역폭을 특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G와 미래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5G의 핵심 기술입니다. 첫 번째, 밀리미터파. 24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을 사용하고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며 짧은 전파 도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규모 미모. 다중 안테나 기술과 공간 다중화, 그리고 간섭의 감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빔포밍이라고 하는데 지향성 안테나와 신호 집중 전송, 그리고 간섭의 최소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꼽을 수 있는데 가상 네트워크 분할과 서비스별 최적화, 그리고 자원 효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엣지 컴퓨팅인데 네트워크 가장자리에서 처리하고 지연 시간이 최소화되며 그리고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보안 위협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보안 위협은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밀성 침해. 도청 정보 유출을 꼽을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결성 침해. 데이터 변조와 위조 정보 삽입, 그리고 신뢰성 훼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용성 침해. 서비스 거부 공격, 도스나 디도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마비와 업무 중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증 우회, 신원 위조와 권한 없는 접근, 계정 탈취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접근 및
계정 탈취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적인 방어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을 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성문 역할을 하면서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허가되지 않는 트래픽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패킷 필터링부터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검사하는 차세대 방화벽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VPN을 꼽을 수 있습니다. VPN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 인터넷망 에 암호화된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내부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VPN의 가장 큰 유형으로는 사이트 투 사이트, 예를 들어 본사와 지사 간의 연결 또는 지사와 지사 간의 연결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와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의 가장 근본적인 기술, 암호화입니다. 대칭화 암호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AES라고도 하며 암호화와 복호화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다음으로 비대칭 암호화 RSA라고 하는데 공개키, 자물쇠와 개인키, 열쇠를 한 쌍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키 관리가 안전합니다.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RSA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ECC는 타원 곡선 암호화, 그리고 DSA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해시 함수입니다. 데이터에 고유한 지문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는지, 이를 무결성이라고도 하죠. 검증하는데 데이터가 중간에 변경되지 않았는지 무결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방향 함수라서 원본을 복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인증기관 CA라고 하죠. 이 특정 웹사이트의 신원과 공개키가 진짜임을 보증해주는 전자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 덕분에 우리는 가짜 사이트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체계를 PKI, 공개키 기반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3장, 이론을 현실로 만드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탐험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구조인 터플로지부터 길을 찾는 라우팅,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QoS, 자원을 극대화하는 가상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보안 기술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도구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연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사장에서는 이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전송되는지 그 오류와 혼잡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